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따뜻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엿새간의 길었던 연휴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개천절이기도 하고요.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휴 동안에도 정치권은 뜨거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다음 주로 다가온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석 밥상머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화제였는지, 또 여기에 민심은 어떻게 반응했을지 여론 오락관 시간에서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 여론 동향 재미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10월 3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명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뭐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잘 보내고 있는데, 생각해봤더니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때 사과를 하나도 못 먹었더라고요. 사과를요? 네. 오. 봤더니 사과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 뭐 이 친척 집에 가도 그렇고 사과 대신 포도 뭐 이런 걸 많이 사놔서 정말 이 물가 체감을 진짜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사과 하도도 못 사드린 제가 사과드려야겠네요. 진짜는 사과를 좀 사주십시오, 이따가.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이봉우 연구원도 잘 보내셨죠? 예, 저도 오랜만에 푹 쉬면서 푹 쉬면서도 우리가 시사본부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다 들었습니다. 연휴 사이에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가 많습니다.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은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 SNS에 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조건 없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민생과 국정을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 빨리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야 영수회담이 있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이제 협치가 있구나, 정치가 정말 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민생에 있어서 경제도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가 손잡고 이러는 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추석 선물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취지의 제안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이제 반응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이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영수회담을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해왔어요. 이번이 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요? 계속 제안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대통령실 반응은 좀 무덤덤하고 무반응 보였던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영수회담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이제 구태 이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둘이 만나서 밀실에 만나서 대화하는 게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 야당 대표와 함께 대통령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기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긴 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는 계속 만날 수 없다, 이런 기류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여야가 함께 손잡고 특히 이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손잡는 모습은 당장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장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영수회담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29일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후에 계속해서 매일같이 추석 연휴 동안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주고받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일관적으로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 이렇게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만나는 것이 먼저인데 이재명 대표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비판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이번 영수회담 제안 역시 본인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좀 막아보려는 관심을 돌리기 위한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이 강서구청장 선거 지원 현장에 나가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자고 그동안 수차례 제안을 했는데 묵묵부답인 이재명 대표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여야 대표 회담으로 먼저 복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화되는데 이것도 역시 언급을 하면서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몇 번씩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역시 수위를 높였고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을 했습니다. 추석 민심은 정치권이 합심해서 민생을 살리는데 살리라고 하는데 왜 영수회담을 회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여당 대표가 이렇게 야당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해서 폭언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제1야당 대표의 제안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라고 또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한 달 내내 또 정치권 슈퍼 먼스 한 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 체코비는 6일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죠. 네, 그러니까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과 사법 정체가 발생했다라는 시각이 지금 여당이 가지고 있는 시각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장이 빨리 임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 때 표결을 통해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적, 이건 지적을 위한 지적에 불과하다. 지금껏 판사로서 보여준 역량 이걸 대법원장을 역임하기에 모자람이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좀 다른데요. 사실은 이 청문회 이후에 이 보고서 작성할 때도 부적격 의견을 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의 뭐 재산 관련된 문제나 그동안 판결에서 봐왔던 어떻게 보면은 좀 21세기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 맞는 그런 감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박용진 민주당 의원 그 이 청문회 이제 야당 간사였던 박용진 의원이 이균용 후보자 부적격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이런 부적격한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이게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모아갈지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의 뜻을 보여야 이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요. 내일 의총이 중요해 보이는데 현재 뭐 제가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그동안 들어온 거로 따르면은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균용 후보자의 자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데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단일 대우가 흩어나서 큰 홍역을 치른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뭔가 단일 대우가 안 되고 그리고 내년 총선 앞두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은 가을 또 내년까지 이어지는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밀릴 수 있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6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 부결 가능성 현재로서 높아 보입니다. 이게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1일에 있는데 네. 그 전에 있는 또 그렇습니다. 여야 간의 또 맞대결입니다. 네.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추석 연휴 동안 가장 뜨거웠던 곳이라면 서울 강서구입니다. 바로 11일 오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는데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보궐선거 비용 40억 애교 발언이 공방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9월 28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요. 이때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이 자신의 실형 판결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보궐선거 비용 40억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로 인한 재판 때문에 보궐선거 한 것에 대해 무수히 사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40억은 제가 1년에 1,000억 넘게 4년이면 4천억 넘게 아껴서 만든 돈이 있기 때문에 그 4천억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40억을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이 보궐선거 비용 40억을 과연 이 주민들에게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봐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강서 주민들은 지역 일꾼 뽑으려 그러면 이 수십억 수수료를 내고 뽑아야 하느냐 당장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강하게 반박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책임론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던 이 강서구 선거 지원 현장에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김태우 후보가 공익 활동을 하다가 안타깝게 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김태우 후보의 혐의 자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이 3명의 민주당 지자체장의 보궐선거로 인해서 1,000억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는데 그 이유도 모두 이 성범죄 때문 아니었느냐. 민주당이 이 1,000억 가까운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면서 김태우 후보만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당장 일단 김태우 후보가 출마하게 된 이번 보궐선거에서부터 보면은 일단 김태우 후보가 사실 공익제보를 잘하는 점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단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본인의 접대 의혹,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나 경찰 수사에 대한 개입 의혹 등 이 비위를 좀 숨기기 위한 폭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부는 또 재판부도 인정했다는 점. 이 점도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 김태우 후보가 40억을 애교로 봐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구청장이었던 시절에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이 1,000억을 아꼈다. 그거를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쓰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게 1,000억을 아꼈느냐 안 아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따라야 하는 지방자치법 위반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자치법상 일단 지자체 예산은 정해진 대로 미리 정해진 예산대로 다 쓰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쓰려고 1억 원, 만약에 1,000억 원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세제 잉여금으로 처리가 돼서 그 다음 연도로 2월이 되는 게 보통인데 이거를 다른 곳에 쓰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했다면 이게 잉여금으로 내년에 2월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어디에다 썼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정말 다른 곳에 쓸 예산이 있었다면 애초에 예산을 잘 편성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이 발언의 좀 부적절성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유세 도중에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달 30일 오후 강서구 방신시장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선거 유세 중이던 김태우 후보 선거 운동원들이 포원과 폭행을 당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당시 이제 우린 민주당이라고 밝힌 한 중년 여성이 우산으로 김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내리쳤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선거 운동원에서 주먹으로 폭행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유세 차량을 우산으로 내리쳐서 훼손했다는 게 김태우 후보 측 설명이고 경찰에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김태우 이 후보에 대한 선거 테러가 도를 넘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가짜 뉴스와 유세 방해에 이어서 급기야 폭언과 폭행까지 등장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어제 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 쪽에서도 논평이 나왔는데 선거에서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적인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단식 이 가운데서도 국회에서는 폭력 사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문제가 이슈화되고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이런 게 민주당 입장에서 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장을 내놓고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 이제 뜨거워진 선거전에서 내년 총선도 있고요. 이런 폭력 사태가 계속 된다면 사실 선거가 정말 이 폭력으로 얼룩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야 할 것 없이 경각심 또 당원과 지지자들 향한 여러 가지 이제 당부의 얘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절대로 폭력은 없어야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으로 가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가까스로 잡혔었는데 국민의힘은 불참하는 기류라고요. 근데 이 청문회 일정을 누가 잡은 겁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오늘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막가지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참 기류가 지배적이라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역시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는 결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국민의힘의 5일 청문회에 이 불참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상황은 27일 여성가족위에서 이 5일로 청문회 일정을 정했던 그 전체 회의로 돌아가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에는 참석을 했는데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처음에는 참석을 했는데 이 민주당 여가위 위원들이 이 청문회 일정을 잡고 증인을 채택하려고 하니까 일방적이라면서 퇴장을 해버렸어요. 결국에는 민주당 위원들 그리고 야당 위원들 주도로 이 일정이 잡히고 말았던 것인데 사실 이 왜 이렇게까지 5일 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느냐. 사실 추석 연휴 전에 국민의힘은 연휴 전에 빨리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연휴 이후에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가 다시 입장이 한번 바뀌었던 게 국민의힘은 그럼 5일로 하자. 10월 5일로 하자 그랬고 민주당은 10월 5일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으니까 6일로 하자라고 이렇게 다시 좀 조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27일 여가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원래 6일 개최를 하자고 했다가 다시 5일 개최로 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면서 강하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모든 걸 처리하려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보는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5일에 청문회를 하든 6일에 청문회를 하든 사실 하루 차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청문회도 없이 이 장관을 임명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어쨌든 간에 반드시 청문회 해야 된다. 그리고 김행 후보자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지만 뭐 그 회사 주식 관련 의혹 그리고 그 여성 인권에 대한 발언 네. 논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 안 하면 소명도 못 듣거든요. 그렇죠. 청문회 때 다 밝히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이 됐든 6일이 됐든 부디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역시 5일로 청문회가 예정된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장관 재직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도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고 네. 설명을 했네요. 네, 오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니까 MB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없었다. 그리고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기관장 사태 종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 이런 국회 질문에 전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어요. 아울러 특정 단체를 정해서 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바 없고 보조금에 관해서는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임명된 기관장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 시에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퇴 강요한 적은 없지만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셈이라서 이게 좀 모순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9년 문체부가 직접 발간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를 보면 반정부적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찰 검열 시도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시작됐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고 또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과 검열, 지원 배제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가 8,931명, 단체는 342개에 달한다. 이렇게 백서에 적어놨거든요. 이걸 봤을 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당시 이제 장관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야당이 집중 질의가 예상이 돼요. 거기에 대해 뭐 서면 답변으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 어떤 근거를 유인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을 것인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청문회도 답변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힘에 의한 평화, 공산 전체주의와의 대결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가 27회 노인의 날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사실 이 노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제도적 지원 그리고 노인을 존중하고 이 사회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든 노인의 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인의 날에도 다시 한번 이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노인들의 헌신에 감사한다라고 콕 집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때문에 꼭 공산 세력에 맞서 싸운 노인들뿐만 아니고 사실 모든 노인들이 좀 존중을 받기 위해서 만든 노인의 날에 이게 다시 한번 굳이 이념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념적 갈라치기에 대한 우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은 메시지를 계속 또 강조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자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대부분 원활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론 정안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까지만 6km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전 구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7km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전 구간 수월합니다. 다만 휴일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는데요. 신갈분기점에서 호법 분기점까지 양방향으로 오늘 밤 9시까지 시행되니까요. 참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도로가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에 있을 집회를 준비하면서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대한문 앞 하위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호 기자와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험생들에겐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40여일 후면은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1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12일에는 바로 마지막 모의고사인 10월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수능 마지막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10월 12일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6월 말에 저희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이른바 킬러 문항 파동, 네. 이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반드시 빼라고 지시하면서 관련자들을 대거 또 징계하기도 했었죠. 이 논란이 벌어진 이후에 치러지는 또 두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9월 6일에 첫 번째 이 킬러 문항 배제한다고 밝힌 지시가 나온 이후에 9월 6일 첫 모의고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면서 치러진 바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9월 모의고사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실 킬러 문항 개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뭐 무의미하게 너무 복잡하게 꼬아놓은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거의 대학과정 수준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초고난도 문항은 실제로 빠졌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 대한 그 초고난도 문항에 대한 존재가 또 주목이 되는 것인데 일단 서울시 교육청이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서울시 교육청 입장을 보면 검토 인원은 늘려서 킬러 문항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9월 모의 평가처럼 킬러 문항 배제 흐름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언론에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것은 이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 10월 10일 모의고사 출제를 이미 7월 말에 마쳤습니다. 네. 왜냐하면 출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기밀 유지도 해야 되다 보니까 7월 말에 출제를 끝나놨는데 이게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나온 이유기는 한데 9월 모의고사보다는 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9월 모의고사에는 일단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고 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출제했던 이 10월 모의고사에 과연 얼마나 킬러 문항이 제대로 배제가 됐는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금 긴장을 하는 편이고요. 네. 일단 이번 학력평가 같은 경우 수험생들에겐 소중한 기회입니다. 시간 안배 연습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입시 학원들에서 밝히고 있고요. 이게 수능 출제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서 사실 조금 다른 출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달밖에 안 남은 수능인데 수험생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수포자, 수학 포기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2024학년도 이 수능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응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 비율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학년도 수능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 지원자 50만 4,588명 가운데 5.3% 그러니까 26,505명이 수학 영역을 응시하지 않겠다고 선택을 했어요. 이 비율이 2016학년도 이후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영역 미응시자 비율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보다 1.2%포인트 현재와 같은 통합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보다 1%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수학 미응시 수험생 비중이 확대된 거 4년제 일반대 기준 대입 수시 선발 비중이 역대 최고인 78.8% 이렇게 높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어요. 통상 대학들이 수시 합격생의 경우에는 수능에서 2개 영역만 일정 등급,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교적 평이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영어나 탐구 영역에 좀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수학은 애초에 포기하는 수험생이 늘어나서 수학 미응시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수능 볼 때도 좀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저도 수능을 볼 때 수학을 좀 안 봤을 텐데. 그렇죠. 과거에는 사실 수리 네. 영역을 포기할 수가 없었었죠. 네. 그때 악몽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도 힘내십시오. 저도 사실은 수학을 굉장히 못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를 붙여보니까 수학만큼 또 재미있는 과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역전될 수 있습니다.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학이 가장 또 좋아하는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자, 이번에는 자, 경제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꾸준히 우리 경제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에 소득이 좀 더 안정적인 가구의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만큼 부담이 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 고금리 기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이 가계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임시 일용직보다는 상용직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득 1, 2분위보다는 소득 3, 5분위 가구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소득이 그나마 좀 많고 안정적인 사람들의 이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오히려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안정된 소득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시중은행들에서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좀 더 쉽고 그리고 이미 자산 축적을 위해서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금리가 되면서 그 이미 가지고 있던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도 더 커졌다. 이런 걸 합산해 볼 때 오히려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들의 이 이자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이 상용직인 가구 같은 경우에 올해 2분기 이자 비용으로 월 평균 36만 4천 원을 지출해서 이게 작년보다 무려 41.1%나 증가를 한 것이고요. 임시직의 경우에는 이 1년 전보다 그 비중이 이자 부담 비중이 8.1%만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정도 증가폭이 상용직 가구에서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전체 가계 이자 비용 지출 규모가 월 2조 8,30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그러니까 전체 가계 부채 이자 비용 지출 규모 역시 지난해 2분기보다 46%나 증가를 했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고용원이 있거나 없거나 거의 50%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 부담이 상당히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일용직이나 아니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그럼 이자 부담 위험성이 좀 줄어들었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가계부채가 커지면서 특히 대출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은행들에게 가계대출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권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잘 가계에 안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좀 어려운 분들은 1, 2금융권이 아니라 더 위험한 곳에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금융으로 몰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경제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월 소득의 41%나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네요. 네, 어제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2분기 수치를 보니까 165.2였어요.
1분기 175.5 대비 10.3 이 포인트가 하락을 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높다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게 뭐냐면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이 주택담보대출 이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건데 기준이 되는 지수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100일 때가 뭐냐면 이 가계는 소득의 약 25%를 주담대 이제 원리금을 갚는데 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100을 넘지 않으면은 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00보다 높으면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100보다 낮으면은 상환 부담이 적다라는 의미인데 이 기준에 따라서 서울의 지수를 해석을 해보면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1% 정도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5.2 이 지수라는 건데요. 상당히 높네요. 네, 지금도 높은데 사실은 지난해 3분기에는 214.6이었어요. 이때는 정말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했죠. 그때 비교하면은 지수가 크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통상 서울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30에서 140 정도. 그러니까 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 35% 선을 주택 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165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구매 부담이 큰 거 이게 뭐 가격 상승 때문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최근 부담이 줄어든 건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정책을 내놓고 있고 또 2분기 기준으로 볼 때 주담대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이고요. 이걸 계속 이 높은 상태의 금리를 쭉 끌고 가게 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은행도 사실은 0.25% 베이비 스텝을 올해 안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빚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인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를 웃도는 규모로 가파르게 풀어놨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IMF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결과인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 GDP 규모를 넘어섰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사실 민간의 부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뿐만 아니고 이 기업들의 부채도 지금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늘 이 예산을 아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 정부 부채에 우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렇게 높은 수준도 아니고 좀 견딜만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사실 담보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담보가 많은 편이고 또 우리 국민에게 진 빚들도 많기 때문에 정부 부채보다는 특히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같은 경우에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요.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지난해 108.1%로 이 GDP를 가계 부채가 넘어선 것입니다. 5년 전인 2017년에는 92%였는데 이것보다 16.2%가 증가를 해서요. 이 민간 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때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런 유럽의 또 그 미대륙의 이 선진국들을 보면 오히려 가계부채 비중이 감소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반성도 좀 필요해지는 대목이고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친 민간부채 상승폭도 2017년 238.9%에서 작년에는 1.7%로 또 이것도 42.8%나 상승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그리고 민간부채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특히 가계부채는 부동산 관련이 많을 텐데 어떻게 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건강 관련입니다. 명절 때 많이 드신 분들 뭐 또 확진 확졌다 이렇게 확진자 뭐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비만이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늘어난 소아 청소년 비만 환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비만으로 진료받은 중학생, 그러니까 13세에서 15세 사이 학생들 951명이 비만으로 진료받았다는 거예요. 2018년도와 비교해 보면 3.13배 늘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 중학생 비만 환자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이던 2021년에 1,304명까지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이제 줄어든 겁니다. 27% 정도 감소를 했지만 4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난해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7세부터 9세 비만 환자 2018년과 비교해 봤더니 1.73배예요. 그러니까 더 많아졌다는 거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10세에서 12세까지를 봤더니 2.37배. 그리고 고등학생도 2.25배 각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과 비교해 볼 때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19는 특정한 기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그 전과 비교하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당뇨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고학년 작년 757명에서 2018년 473명으로 1.6배,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중학생도 1.7배 2018년보다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소아 청소년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당뇨 진료 받은 학생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될지 국가 차원에 특히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이것도 식습관을 조정할지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네, 운동도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물가 오른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10월 7일 첫 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안이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이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서 가격이 오른 것이고요. 기본요금으로 보면 1,400원으로 150원이 인상되는 것이고요. 청소년 요금은 80원이 올라서 800원이 되고 어린이 요금은 50원이 올라서 50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 수도권 지하철 가격이 오르면서 60회 이용 정기권도 일제히 가격이 올라서요. 이 이용 거리별로 1단계는 55,000원에서 61,600원으로 18단계는 117,800원에서 123,400원으로 약 만원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할인, 통합 환승 할인이나 조조 할인 등 혜택은 계속 주어지는데 이게 대중교통별로 기본요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환승할 때 할인 폭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다고 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이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교통요금까지 올라간다니 정말 걱정이 또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래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휴일인데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9967님, 배종찬님, 시원시원한 목소리 언제부터인지 이 시간을 기다리는 제 모습에 흠칫 놀랍니다. 어느새 찐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칠순의 애청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59님 안녕하세요. 한가위 보름달같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사회도 포용하고 협치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석 이맘때 돌아가신 엄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네요. 또아의 모아의 이미 오는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꼭 들려드려야죠. 두 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또아의 모아의 이미 오는 소리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미 오는 소리같이 어디서 들리는 소리 내 가슴을 조이는 그 소리 그러나 오지 않네 이 밤이 지나도록 안타까운 내 마음은 그칠 줄 모르고 님이 오는 소리만 기다려줘 님이 오는 소리만 기다려줘 기다리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흘러라 그대 나를 찾아서
계절이 오네 푸른 꿈 가득 안고 행복을 가득 안고 기다리는 내 마음에 꽃을 피우네 어서 와요 그대여 기다렸어요 행복한 꿈을 꿔요 옛날같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디에선가 여러 번 들은 곡인 것 같은데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낯익은 노래인데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또 많이 듣던 목소리라는 뜻으로 말할 때도 낯익은 목소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우 의도적인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모두 올바른 쓰임이 아닙니다. 낯익다란 말에는 여러 번 보아서 눈에 익거나 친숙하다 또는 사물이 눈에 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방이 낯익어서 나는 친구가 찾아온 것을 알았다 같이 말하는 게 맞겠죠. 노래나 목소리는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귀로 듣고 익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낯익은 노래나 낯익은 목소리보다는 여러 번 들어서 서투르지 않은 노래는 귀에 익은 노래로 또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한 목소리는 귀에 익은 목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이 발음은 낯익다로 하는데요. 여기서 첫 음절 낯은 나 밑에 치읓 받침을 씁니다. 우리말 속담에 낯익은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게 있는데요. 잘 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또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와 같은 뜻의 속담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개천절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얇은 겉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 대구 22도, 강릉 23도, 부산 24도,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남해상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지금 남해안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전라남북도와 경남, 제주도에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충청도와 경북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출근길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후에서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에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고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비가 그치
마친 뒤 내일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아침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개천절 경축식에서 법치를 유린하는 특권 의식이나 불법적 관행, 집단적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 전략이며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과 대통령실이 제1야당 대표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9분쯤 경기도 포천시 고모리 저수지에서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해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년 전보다 16.2%포인트 증가한 108.1%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여론조사 결과 여론을 움직이는 이슈와 민심의 향방을 재미있게 분석하고 살펴봅니다.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2부 통째로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님 그리고 우리 정치권 거물들의 목소리를 재미있게 풍자와 함께 들려줄 이상민 크리에이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네. 이은영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아우, 좀 너무 길어가지고요. 네. 좀 지루한 감도 있었는데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피곤해 보이세요. 네, 좀 많이 자연도 벗삼아 다니고 그랬어요. 자연을 벗삼아요. 네, 공원도 좀 가서 놀고 오고. 네, 그랬습니다. 시인 같으십니다. 네. 네.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트는 친척분들 만나면 연휴 기간 중에 누구 목소리 해봐 뭐 요구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안 합니다. 네, 오히려 안 하고요. 네, 저는 그 추석 때 방송을 하느라 사실 못 내려갔습니다. 네. 오로지 실제 하는 거는 입금이 돼야 한다는 얘기. 그렇죠. 예. 용돈을 받을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29이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주질 않더라고요. 하지만 또 오늘 시사본부에서는 뭐 마음껏 또 기량을 발휘할 거잖아요. 용돈 주시면 바로 가야고요. 네, 조합 빠르게 하겠습니다. 용돈은 없습니다. 소장님 용돈 주시나요? 네, 용돈은 없고요. 자, 오늘 특집으로 신청곡도 계속 받습니다. 오늘 쿠폰도 더 많이 넉넉하게 드리니까요. 디저트송 순서가 아니더라도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추석 민심 정말 이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또 구속영장 기각도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도 제안했고. 네.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관련된 이 이슈들 어떤 것이 가장 크게
이 밥상머리에 부각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 영장 기각 관련한 내용이 좀 많이 밥상머리에 올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수회담을 추석날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그 밥상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시안 게임도 많이 관심 가졌을 그렇죠. 것 같고. 네. 아시안 게임 뭐 덧붙일 말씀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네. KBS라고 좀 해주시죠. 그렇군요. KBS와 함께. 네. 멋있는 중계. 자, 라디오는 KBS 1라디오,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KBS 스포츠입니다. 자, 추석 민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 추석 민심 어느 쪽에 더 유리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에게는 좀 불리했던 여론 민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가 원래 이제 추석에 특집 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MBS, 그 K스탯 엠브레인,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곳이 수행하는 여론조사고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1,002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30%대 중반에서 지금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지금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27%,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여전히 무당파층이 31%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 정당 지지율은 아직은 그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추석 연휴를 이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MBS 여론조사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추석 민심이 다음에 선거까지 이어진 적도 많았다. 네, 이번에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이제 추석이 그 다음에 선거가 있으면 한 6개월 전에 추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의 판의 어떤 흐름은 추석 민심이 좀 많이 좌우를 결정적으로 가져가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 이슈가 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여야 간에 좀 냉랭한 구도여가지고 이 어느 쪽이 결집도가 좀 떨어질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아직은 모른다. 네, 아직은 그만큼 조금 더 봐야 될 팽팽하군요.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석 명절 연휴 거의 끝나가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입니다. 인사도 좀 해주시고 좀 민심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뭐 영어로 할까요? 저 유엔에 다녀왔는데. 네, 뭐 다 가능하니까요. Hello everyone. I'm President Yoon.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럼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네. 민족 최대의 명절 그 추석 한가위 이거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옛부터 그 조상을 그 숭배를 하고 수학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음복하신 다음에는 절대 그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절대 그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더욱이 이 반국가 세력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 우리 책동을 꾸미고 있어요. 네. 우리한테. 그래서 민생은 걱정 마시고 제가 그분들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좀 화가 많이 나 있으신데요. 아니 공산 코피가 날라오네. 네. 예. 휴지 없나 이거? 네. 휴지는 바깥에 있긴 한데. 있어요? 네네. PD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다른 때는 명절 되면 뭐 노래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엔 노래는 없습니까? 아니 노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지금 노래 부를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에도 뭐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만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 그 배 소장은 그 어느 편입니까? 네, 저는 국민의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국민 KBS. 참 어쨌든 그 음복을 좀 줄이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한잔 해야지.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컨디션은 괜찮으신 거죠? 팔팔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적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이거. 인터뷰는 여기까지. 그래요? 네. 빠져야 됩니까? 자, 정당 지지율은 MBS 조사 아까 이현영 네. 소장이 소개해 준 걸 보면 좀 팽팽한데. 네. 자, 이재명 대표 기각 이후에 정당 지지율의 변화도 일어날까요? 지금 민주당 쪽이 이제 MBS 자료는 그 국민의힘이 좀 우위에 있는데 다른 조사들을 보면은 민주당 쪽으로 조금 결집도가 더 올라간 다음에 중도층에서 민주당 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을 하는 약간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그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20, 30대는 두 당이 좀 팽팽한 흐름이긴 하지만 40, 50대는 민주당이 좀 우위에 있고 60, 70대는 또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당 지지율은 이제 조금 이제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견제론이냐 안정론이냐 네.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견제론이 조금 더 우위에 알겠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연결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예, 이재명이고요. 네, 지금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예, 뭐 괜찮죠. 회복 중입니다. 배 소장님께서 제 건강 걱정해 주시니까 이렇게 눈물이 날려 그러네요. 목소리가 상당히 또 많이 회복이 된 목소리 같은데요. 예, 미음 먹고 잘 회복됐고요. 예, 배 소장님 배가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추석 동안에 뭘 더 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 들고.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자,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지금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과연 비명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비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뭐 비명계들이 비명지를 순 건 아니죠. 아, 예, 썰렁하네요. 너무 썰렁한데요. 예, 그런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강서로 가야 됩니다. 강서. 예, 지금 먹던 미음도 내려놓고 지금 뛰어가는 중이에요. 이제 뛸 정도의 기력이 회복된 건가요? 예, 마음만은 그렇다는 거고요. 강서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총력을 다해서 가는 중입니다. 네. 목소리도 많이 회복되신 것 같은데요. 회복돼야죠. 네.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 회복됐잖아요. 네. 비명을 어떻게 한다는 생각은 아직 정확하게 말씀 안 주셨어요. 그런 얘기는 예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끊어버려 나올 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석 명절 동안에도 뭐 구도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을 때 이 소장님.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총선 구도와 관련된 정부 견제냐 아니면 정부 지원이냐 네. 대체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MBS 조사에서는 여당을 견제해서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45%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여당을 지원해야 한다가 44%로 두 여론이 좀 팽팽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2주 전에 했던 조사랑 비교해 보면 야당이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견제론이 5%포인트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가 1%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흐름상으로는 지금 견제론이 조금 탄력이 붙어가고 있다. 그리고 리서치뷰가 9월 29일에서 30일 그 조사한 1000명 대상 조사한 자료를 보더라도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지금 38, 그다음에 심판론이 53 이렇게 나타나서 안정론은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심판론은 지난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을 해서 격차가 지금 15%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정권 지원이냐 정권 견제냐를 보면 정권 견제가 대체로 높은 조사 결과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느 정당에게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투표하겠는지 물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온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이 MBS 자료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6%포인트 앞서 있지만 견제로는 거의 초박빙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역에 대한 불만, 교체 지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 대신 견제론이 더 높은 거는 이제 새 인물에 대한 교체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게 좀 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공천 과정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좀 상황을 또 봐야죠. 공천이 또 중요하겠네요. 후보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양당도 총선 기획단이나 이제 그 현역 평가단이나 이제 이런 공천 관련한 기구들이 다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어떤 논의들이 일어날지 굉장히 또 이제 피를 말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죠.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TK 지역도 중요합니다. 지금 TK 지역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냐 아니면 기존에 국민의힘이 결집돼서 공천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또 팽팽하게 또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연결해 봅니다. 홍 시장님. 반갑습니다. 홍준표입니다. 다른 방송은 막 전화도 끊으시는데 우리 방송은 바로 전화를 받으시네요. 여기는 한동훈이 질문 안 하니까 내가 끊지 않죠. 네. 질문할 겁니까? 안 하죠. 끊어버릴 뻔했어요. 그럼요. 우리는 뭐 항상 정도가 되는 정도 있는 질문을 드리는데 정도껏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내년 총선 구도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대체로 정권 심판론이 높게 나오는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내는 잘 보고 있죠. 어떻게 보냐고 물으니까 잘 보고 있다고 대답하는 거죠. 네, 좀 진지하게 좀 대해주시면요. 네, 영화를 잘 봤어요. 사실 그 강재규 감독 영화를 잘 봤는데. 보스턴인가요? 그렇죠. 잘 만들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한마디 하겠어요.
야당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윤 대통령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만난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이제 대통령격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당내 봉합 그리고 민생을 챙기시라 내 그래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생 영수회담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만난다고 해서 야당 주자가 대통령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아, 네. 네. 그 저분은 누구길래 댓글을 방자하기 짝이 없어요. 홍 시장님 혹시 이은영 소장이라고 모르시나요? 내 개그우먼 이은영은 압니다. 강재준 씨하고 나오는 네. 거. 배종찬 소장은 잘 알고 계시죠? 배가 너무 나와서 알 수밖에 없죠. 네. 참. 네. 자, 소장님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좀 높아진다. 홍준표 시장이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네요. 그런 분석은 쓸데기 없어요. 내는 지금 대구에 인자 민생 지금 시급해서 영화 볼 시간도 없었다고 얼마 전에 영화 본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골프는 안 치시나요? 골프 얘기하지 마요. 골프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예. 골프는 죄가 없다. 내 그래 봅니다. 네. 김기현 대표하고는 사이가 좀 회복이 됐는지. 거기는 그 옹졸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어요. 한 마리 거들었다고 어떻게 상인 고문을 해촉하는지. 네. 내 이런 당 30년 동안 처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앙금이 아직도 남아 있으시네요. 네, 그렇다고 구질구질하게 그거 따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했다 이 말이야. 네, 그래 봅니다. 네. 여전히 소리를 지르시네요. 그러시네요, 진짜. 김기현 대표 혹시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네. 예. 요즘에 홍준표 시장이 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 가라앉지는 않았네요. 아유, 그런 게 아니고, 홍 시장님께서 잘 푸시기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아주 시급해요. 강서구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아주 선거 결과 좀 좋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 강서 관련해서 이따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네. 자, 이현주 소장님. 네. 결국은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할 텐데 네. 또 아울러서 내년 총선을 좀 진두지휘할 수 있는 묵직한 또 정치인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범보수, 범진보, 진영별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가 있던데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이거 지금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리서치뷰가 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범진보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2%. 완전히 독보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지난 조사 대비 5%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4%, 6%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2위가 이낙연 전 대표 15%.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근데 4%포인트가 빠져서 7%가 됐고요. 김동연, 이탄희가 이제 그 다음 순위로 그 주자들로서 이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범보수층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21%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8% 거의 과반 정도가 한동훈 장관을 지금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유승민 전 대표 14% 나왔는데 유승민 전 대표는 지난 조사 대비 6%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막 성을 내신 홍준표 지금 시장님이 11%. 근데 홍준표 시장님은 지금 약간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포인트가 더 높은 12%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좀 재밌는데 네. 전체 여론에서는 8%밖에 안 나왔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5%로 한동훈 장관 다음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1%포인트 상승한 7%.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전체에서는 안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좀 주목해서 보는 후보가 원희룡 장관하고 안철수 후보인데 원희룡 장관은 11%, 안철수 지금 의원은 4%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범보수 쪽은 좀 후보가 이렇게 지지층과 전체 여론이 좀 엇갈리지만 1위는 한동훈, 2위는 지금 전체는 유승민, 그 당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그리고 범진보 쪽은 이재명 대표가 그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완전히 좀 압도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직은 정말 이게
정말 춘추전국 시대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고요. 예, 또 압도적이고 국민의힘 지층에서는 여기는 막 엇갈려 갖고 네. 이 이제 향후에 여기가 역동성이 커지면 누가 1위로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층에서 가장 높은 한동훈 장관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동훈 장관님. 예, 지금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아니 추석 연휴 동안에도 상당히 바쁘신가요? 어떤가요? 예, 뭐 저는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출근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 인기가 지금 제일 높으신데 네, 너무 인기가 제일 높으신데 답이 짧으시네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길다고 높은 좋은 건 아니죠. 네,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은 참고하겠고요. 제가 뭐 근데 지금 장관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대비를 잘 하고 계시나요? 예, 뭐 일각에서 제 정치적 미래를 걱정하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아닌 것처럼 기각이 됐다고 해서 법무부의 소임을 전부 내려놓아야 된다. 이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래도 구속영장 인용을 또 발부를 상당히 자신했었던 이 한 장관의 또 모습이었는데 조금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자신은 한 적이 없고요. 자신은 네. 검찰이 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 측에 그런 질문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넥타이도 안 매시고 나고 좀 영향이 없었을까요? 그건 패션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자분도 넥타이 안 매시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럼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걸까요? 넥타이가 메어지지 않아가지고요. 목이 두꺼워서요. 예, 목이 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건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인데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좀 더 가중시켜야 된다 이런 분석도 진단도 있는데 내년 총선 출마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지금 맡고 있는 법무부 소관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제 임무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금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여론조사가 조금 약하시네요. 뭐 그거는 제가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전자에 질문하신 거라고 보고요. 저는 법무부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안 나오신다는 얘기군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지금 없죠. 혹시 대사 준비가 법무부밖에 준비가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네. 혹시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십니까? 따로 없습니다. 추천해 주겠습니까? 네. 이름이 비슷한 가수 뭐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굉장히 이상한 질문하는데요.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가 의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항상 공정합니다. 네. 9117님 연유라 모처럼 배종찬 시사본부 여유 있게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고 깨어있는 방송 항상 응원합니다. 자, 한동훈 아니고요.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신청합니다. 한동준의 사랑의 마음 가득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때로는 누군가 그리웠던 적도 있었지. 그렇게 혼자만 있던 기억은 이제는 안녕. 때로는 누군가 가슴에 품고 싶었었지. 외롭게 보냈던 지난 날들은 잊고만 싶어.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위로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마음속 깊은 곳 그대 원하는 것 있다면 내가 달려가 그대의 어깨를 단시 감싸줄 텐데. 내 곁에 있다면 그대 원하는 것
이렇게 혼자만 있던 기억은 이제는 안녕. 때로는 누군가 가슴에 품고 싶었었지. 외롭게 보냈던 지난 날들은 잊고만 싶어. 언제나 내 곁에서 날 위로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마음속 깊은 곳 그대 원하는 것 있다면 내가 달려가 그대의 어깨를 가듯이 감싸줄 텐데.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동훈 아니고 한동준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준이었습니까? 네. 사랑의 괜히 마음 설렜습니다. 가득히. 네, 좀 자제해 주시고. 검찰 측에서도 이 노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무부 소임에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추석 특집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트 소장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리서치뷰에서 여야의 내년 총선 위험 요인도 조사를 했는데 이거 궁금합니다. 뭐가 위험 요인이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민주당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36% 나왔어요. 아직은 이제 이번에 그 기각이 되긴 했지만 계속 지금 좀 재판을 받거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를 가장 높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로남불이 15%, 공천 갈등 13%, 전략 부재 10%, 신당 출연 5% 순으로 나왔는데요.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대비해 보면 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15%나 높게 나왔다는 게 좀 주목해서 볼만. 한 대목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 민주당의 약간의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현역 의원들의 어떤 행태랄까 이런 걸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리스크라고 응답한 사람이 48%나 됐어요. 그래서 절반 가까이가 지금 대통령의 국정 리스크라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앞으로 총선이 한 뭐 5, 6개월 남아 있는데 그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략 부재가 12%, 그다음에 당 대표 등 지도부 리스크, 공천 갈등이 10%, 신당 출연이 4%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 또 네. 한편으로 국민의힘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또 국정 리스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그 뉴스 메이커 두 분 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조금 더 두 분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가 지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전에 이제 나온 여러 언론들의 칼럼들을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그 지적들이 좀 많긴 많았어요.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제 뭐 비대위가 구성될 수도 있다, 또는 뭐 출당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번 제 보선에서 네. 보선에서 질 경우에 이제 그런 요구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약간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 연휴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지율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자, KBS가 추석을 맞아서 각종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또 파헤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서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자, 이 바 대통령 발언에 공감하는지 여부 물어봤죠. 일단은 이 KBS가 한국리서치 의뢰에서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조사를 했고 1000명 대상 조사를 했는데요. 이 이념과 관련한 이 논쟁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을 하느냐, 공감한다는 의견은 41.7%고 공감하지 않는다가 54.4%. 그래서 이 공감하지 않는 의견이 좀 더 높았고요. 특히 이제 중도층의 응답자의 그 태도를 반응을 보면은 61.6%가 공감하지 않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제기한 이 이념 논쟁은 조금 호응을 못 얻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가봅니다. 자, 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는 흉상 이전 자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가 63.7, 동의한다가 26.1로 대통령 지지율보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수층에서도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한다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해병대로 가봅니다. 네. 해병대 채모상병 사건 진상규명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물은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특검 필요 의견은 61.1%, 필요 없다는 의견이 32.3%로 거의 지금 2배 가까이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어쨌든 지금 이번 추석 연휴에 이제 KBS가 한 조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보탬이 되는 이슈일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맞을지도 함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반려입니다. 일본이 곧 또 추가 방류를 그렇죠. 실시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는 자, 인체와 환경에 끼칠 영향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그 희석을 시키고 그런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인체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이 71.2%나 나왔어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지 않는다는 27%여서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KBS와 또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예, 정말 김기현이고요. 네. 아유,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 더하기 1을 어떻게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느냐. 맞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네. 예. 이상이에요. 자, 김 대표께서는 최근에 대통령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자갈치 시장이나 또 뭐 하러 센터나 이런 곳을 방문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잘한 거죠. 정말 바람직한 거죠. 이 어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집권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 왜 그래요? 또 이상한 질문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요새 좀 존재감이 없으시다는 얘기가 있는데.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있었죠. 김기현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네. 예. 네. 목소리도 이제 알아듣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아유, 예.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이야기하자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고 여당은 조금 이 김기현 대표는 조금 뒤로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경우가 아닌 거죠. 여당과 야당이 한마디로 파트너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당 대표를 패싱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라는 게 함께 토론하고 여야가 함께 하는 건데 왜 가만히 있는 대통령을 건드려요. 건들기. 이거는 한마디로 연못 구워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려웠나요? 네, 어렵습니다. 네, 많이 어렵네요. 좀 제가 쉽게 많이 풀어서. 배운 사람이라 그래요. 예. 네. 자, 영수회담은 엉뚱한 소리다. 여야 대표회담부터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만날 것처럼 하더니 안 만나지 않으셨나요? 사회자가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요. 저번에 내가 식사회동 제의했는데 이 대표가 밥 한 끼 먹으러는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당 측도 들어줘야죠 얘기를. 저는 질문한 것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다는 좀 설명해줘요. 네. 이재명 대표가 반대를 했었나요? 개념 없는 개념 방송인들 너무 많은데 네. 사회자가 사회 못 보는 사회자들도 너무 많아요. 사회 성적은 좋았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자, 어쨌거나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과는 소통이 잘 되는 겁니까? 대통령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시네요. 원래 제가 톤이 이래요. 네. 짜증내는 게 목소리가 원래 커요. 관제 자주 못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관제 다 마음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 통한다고 얘기하시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연못 구워요. 예. 네. 잘못 오늘 구우면 안 돼요. 사자성 하나 건졌네요. 예, 잘 건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잘 통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대로 질문을 더 못하겠어요. 네, 짜증을 내셔가지고. 사회도 트집을 잡으시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국회가 오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되는데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판결, 재산신고 누락, 또 자녀 인턴 취업 등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인준안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다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것도 KBS에서 한 조사인데요. 국회가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가 32.4,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가 44.1,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가 23.5%가 나와서 이 이균용 그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압도적으로 통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온 건 아니네요. 네. 조금 무응답 비율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그때 현안이 많아가지고 이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재산신고 누락이나 또 과거 판결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새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쳤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아무래도 우리 좀 실생활에 이렇게 좀 체감이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법원장이 또 공석이라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이제 32.4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도 있고 아직 이제 시작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는데 장관 인사에 대한 평가도 조사됐다고요. 네, 장관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장 평가랑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KBS에서 한 조사인데요. 잘된 인선이다가 28.5%밖에 안 되고요. 잘못된 인선이다가 57.1%, 잘 모르겠다가 14.4%여서 일단은 잘 모르 응답은 아까 대법원장 인선보다 조금 긴 하지만 잘못된 인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인사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는 자고로고 똑바로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저 몇 개 윤석열입니다. 그 인사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인사. 자, 헬로 신원식 장관 후보자, 또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 김행 장관 후보자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 것들은 정말 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전 정권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 봤어요? 봤냐고요? 봤어요, 그 사회자? 대통령이 평가가 보지 좀 않았습니까? 평가가 안 좋아요. 반국가 세력,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이 이 책동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제가 총회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엔 총회 나가가지고.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보면요, 부침도 있는 것이고 막힘도 있는 것. 결국은 지지율도 오르고 반응도 좋아질 겁니다. 오죽하면 그 가수 선미 씨가 열이 올라요. 윤석열이 올라요. 에오 이런 노래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노래가 아닌가? 아니 근데 한국 리서치 올라요. 조사에서 잘못된 인선이다가 10명 중 6명 가까운 57.1%로 나온 건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그거는 저게 이제 나중에 오를 겁니다. 그분들의 성과를 통해서 극복을 해낼 거예요. 이 천미 씨도 노래 불렀다니까 진짜야. 열이 올라요. 윤석열이 올라요. 열이 오르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열제 먹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거 유념을 하고 그분들 믿어주세요. 좀 참 네. 대통령님하고 민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윤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민심이 중요한 강서구로 가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자, 판세에 대한 여론은 많이 보도가 된 조금 다른 조사 결과입니다. 이 선거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물어봤는데,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이 61.7%나 됐어요. 네. 10명 중 6명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봤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27%에 그쳤습니다. 지금 각 당의 지지자들이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높은데,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높았어요. 70.9%가 영향을 줄 거라고 봤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렇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향을 줄 것이다가 64.7%로 좀 낮았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데 이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인데 이렇다면 상당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 강서구 캠프에 투입이 된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연결합니다. 안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분당 지역구도 자신의 지역구도 심상치가 않을 텐데 예. 강서로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때 당을 도와야 됩니다. 그게 정당을 꾸리는 당인의 책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신다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디피컬트한 질문인데요.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어린이들도 아는데 해외에선 어른들도 모르는 거 뭡니까? 예, 정답은 한국어입니다. 선거 결과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끝까지 노력해서 가야 됩니다. 가자. 네, 무슨 도움이 감사합니다. 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고요. 자, 예, 최선을 다해야죠. 분당 공천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시장을 역임했으니까 분당 갑에서 맞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자신 있으신 건가요? 당연하죠. 제 주먹 보이십니까? 얍. 예, 진검승부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한번 겨루자 했더니 바로 개항을로 도망가시대요. 예, 네. 많이 섭섭했습니다. 요새 친윤 후보라고 계속 친윤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대통령님하고 만나셨나요? 그거는 유난연대 말 쓰지 말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참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2643님, 배 소장님의 넉넉하면서 나오는 아재 개그와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캐릭터 목소리, 산뜻한 해석으로 정치를 쉽게 풀어주시는 이은영 소장님, 마지막 지나가는 휴일을 알차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신청합니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Rising up back on the street, did my time, took my chances, went the distance. Now I'm back on my feet, just a man and his will to survive. So many times it happens too fast. You trade your passion for glory. Don't lose your grip on the dreams of the past. You must fight just to keep them alive. It's deep eye of the tiger, it's the thrill of the fight, rising up to the challenge of our rival. And the last known survivor stalks his prey in the night, and he's watching us all with the eye of the tiger. Face to face, out in the heat, hanging tough, staying hungry. They stack the odds, still we take to the street for the kill, with the skill to survive. It's deep eye of the tiger, it's the thrill of the fight, rising up to the challenge of our rival. And the last known survivor stalks his prey in the night, and he's watching us all with the eye of the tiger. 추석 특집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는 참 방금 전에 그 게시판의 댓글에 서바이버의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왜 틀어주셨나 말씀하는데 서바이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살아남아야죠. 네, 네, 맞습니다. 선거도 살아남아야 되고 출연진도 살아남아야 되고 진행자도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 네, 서바이버. 각자 도생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네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서바이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이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죠. 네. 좀 판세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풀자마자 진교훈 후보에게 또 전화를 걸었고 이 선거를 또 무척 챙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상 비슷해서 네. 바로 이 발언이었죠. 대전은요 라는 이야기였는데 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입니다. 예전에 그때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죠? 대전은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2006년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닙니까? 길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네, 원래 단답형입니다. 네. 네. 좀 오늘 방송 시간도 좀 생각해 주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때 여기 자상 입으셨는데 맞습니다. 선거밖에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퀸 오브 일렉션 아닙니까? 선거의 여왕. 네. 네. 네, 영어로 하니까 상당히 좀 이상한데. 네,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근데 네. 박 전 대통령 최근에는 대전은요가 아니고 유영하는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긴 하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서석구, 네, 이경재 빠뜨리지 마시고. 네. 네,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데. 말을 길게 하라고 해서 지금 최대한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일간지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더라고요. 탄핵 당시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중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이라든가 요직에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도와준다는 말씀입니까? 안 도와준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정말 중상모략입니다. 그 문자는 문자 그대로 봐줄 때 정말로 아름답고 고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니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도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분위기는 상당히 훈훈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탄핵 수사에 대한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정말 제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거는 또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대신에 이분이 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나는 양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종인이라고 봐요. 네. 질문이 이게 뭐였죠? 강서구청장 선거는 내가 봤을 적에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못 되면은 그 자체로 당의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귀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봤을 적에 그렇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영향이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비대위가 다시 꾸려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력서를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말하자면 취업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력서를 갖다가 쓸 적에는 신입은 잘 안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으로다가 내가 비대위를 지원하면은 바로 프리패스 합격이라고 봐요. 최고의 경력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하면은 나이도 안 본다고 봐요. 네. 따문에 때문에 누군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도 알아차리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말을 교정해가지고 신입사원 김종인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봐요 하면은 바로 프리패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감독님까지 웃으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추석 특집인 만큼 코너 속의 코너로 기사 제목 읽고 답하기 코너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자, 기사 제목 읽고서 이제 간단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뉴시스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외교 행보 계속 지지율 반등까지 잡을까? 어떻습니까? 이현영 소장 보시기에는 외교 행보 윤 대통령이 계속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가셨는데 보통 순방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갔다 오시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하반기에는 안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하반기도 계속 지금 2차례인가 더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역대 대통령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윤석열 대통령만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를 순방 나갔을 때 지지율이 떨어진다.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역주행. 뭔가 징크스가 발생하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떤 저희 이제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 해석할 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중요하게 이제 좀 사례로 남겨질 수밖에 없어요. 징크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다를 것 같은데. 자, 지금 윤 대통령 연결합니다. 윤 대통령님. 예, 그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도 아주 각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까요? 자유민주주의 끼어들지 마세요. 자,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간의 연대가 아주 필수적이다. 근데 내가 왜 나가냐? 그거는 국익 때문이죠. 국익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때문에. 이 거구로 이끌고 말이죠. 자, 이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익으로 이행시 하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지지율이 이게 뭐야 이게. 참 오를 겁니다. 지지율 열이 올라요. 오를 겁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코피가 또 날라가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행시가 좀 급조된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급조된 것 같아요. 들기는 합니다만.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건 이건 앞으로 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겠네요. 네,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너무 빈도를 일단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빈도가 지금 너무 잦다 보니까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같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는 또 인도 모디 총리도 만났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인도가 잠재력이 강한 나라라서 기대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이 부분도 국정 운영에 어떻게 검토를 할지 좀 지켜보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여론조사 때 나오는 45% 정체. 여가 기대는 숨겨진 윤 지지율, 숨겨진 지지율.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아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방을 나가도 왜 지지율이 떨어지냐.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지금 지적하는 대목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대통령의 외교관이 좀 특징적이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외교 나가서 중도층을 향해서 이제 확장하려고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반대 여론이 많았지만 일본과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에 그냥 직진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중도층을 바라보지 않고 본인의 어떤 외교관 중심으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따라오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숨겨진 샤이 보수가 있다. 이게 갤럽이 지난 9월 19일에서 20일을 한 조사를 보면은 정치에 관심이 있냐 없냐 문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치에 관심이 있다 층이 대통령 지지율이 42%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고관여층, 정치에 관심이 있는 층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보다 좀 높은 흐름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전체 값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자체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여층,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지율은 낮더라도 선거가 다가오면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대통령실에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사화된 것 같은데, 근데 그렇더라도 이 샤이 진보층을 내보내려면 역시 좀 지지율이 전체값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기사 더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9월 30일자 기사였는데요. 추석 민심 보면 안다. 널뛰기 조사로 총선 예측 안개소. 총선 민심을 보면 안다라고 했는데 또 널뛰기 조사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당 지지율이 아까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좀 조사 회사마다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민주당이 높은 게 있고 국민의힘이 높은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널뛰기 조사다.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총선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 상당히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텐데,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게 됐습니다. 네. 이현영 소장은 뭐 성대모사 가능한 게 있어요? 아우, 저는 성대모사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김건희 여사님 좀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대단해요.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 터전의대부 김성태입니다. 사실상 지금 선거가 훈풍을 불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태호 후보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오르지 않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김성태 의원께 궁금한 게 그래도 강서구의 맹주 그러면 김성태 의원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나서면 상당히 강서구 선거의 판도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판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 자세한 내용은 내가 선거 도중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좀 닮은 듯하고 안 닮은 잠깐만 듯하기도 지금 하고. 명절이라서 어디 약주하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약주 왜 해요? 가만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그건 지지로 오를 거예요. 네. 우리 출신들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요. 난 4대강 보혜 좀 가야 돼가지고 네. 이만하겠습니다. 4대강으로 이동하실 때는 어떻게 헬기로 이동을 하시나요? 이거 스카이다이빙으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가야지. 아까 자전거로. 아까 그 널뛰기 조사 얘기 예. 잠깐 했는데 이 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음. 특히 더 널뛰기 조사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를 계속 추세선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론오락가 몇 대 몇 이은영 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다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5160님께서 연휴 마지막 날이라 우울했는데 시사본부 따문에 빅 스마일 합니다. 따문에. 자,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 신청해 주셨는데 들려드리고 쿠폰도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11시 20분에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